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하락을 하는데요. 네. 상승 종목 수는 현재 577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303개로 집계가 되면서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스퀘어, 삼성전기 등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좀 깊게 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은 오늘 현대차가 3%,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네. KB금융을 비롯한 금융 지주사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1%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의 둘레에 있는 종목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게 사실 우리는 SK하이닉스 ADR 그 13% 급등이 주말에 계속 기대감이 커졌죠. 저도. 과연 그 네. 나비효과가 국내에서도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게 셀온인 건지 네. 아니면은 무언가를 좀 불안해하는 이 수급들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저희가 내용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웹더독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좀 분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ADR 상장을 했어도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뭔가 기분 나쁜 교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웹더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ETF가 다 그렇대요. 아까 그래요? 전에 제가 이영수 대표님 잠깐 네. 나오셨는데 밖에서 붙잡고 이거 시장 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일반 ETF, 뭐 반도체 탑10 이런 네, ETF들 네, 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상품 안에 들어가면 주식 현물 말고 선물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수급의 꼬임이나 이런 뭐 괴리를 좁히고 하는 그런 작업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8%막 7% 이렇게 빠질 정도인가 싶긴 한데 아마 월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저희 견자단 또 이혁진 팀장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 저희가 안내 말씀 드리고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NH투자증권이 여의도 본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 고민 나누는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많은 분들 모시려고 본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민재 차장님 그리고 서영재 과장님과 함께 1부 주목할 K-원전 전력기기 핵심주 그리고 2부 AI 공급 병목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자리 선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링크 통해서 신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세미나에서는 지금의 반도체 그리고 지금의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방송에서 풀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직설적으로 네. 낱낱이 또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항상 만나는 이분을 만나면은 조금 마음이 차분해질런가요? 이혁진 팀장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팀장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잖아요. 네. 네. 자산관리. 예. 그 점에 있어서 지금의 주식은 그러니까 뭐 삼전닉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의 주식은 어떻게 줄여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하락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 네. 사실은 뭔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인위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지금은 자산의 비중 중에서는 사실 주식이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장기채를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손실 금액도 크지만 최근에 보면은 가격의 회복 가능성도 되게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주식은 사실 되게 두 가지 측면이죠. 변동성도 관리가 됐었고, 네. 그다음이 사실 자산의 성장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량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채권 대비로는 주식이 조금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빅스 기준으로 보면은 빅스가 2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V코스피는 8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업황이 흔드는 것이냐라기보다는 수급이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변동성이 높으면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소실한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샀어요. 강남에 한 채를 샀다고 치죠. 네. 자, 그런데 이 강남을 샀는데 오늘 집값이 30억, 내일이 50억, 내일 모레가 10억. 이러면 이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거기에. 네, 단타하겠죠. 제가 그 똑같은 걸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에 1분 뒤를 예측하지 못하겠다. 그 말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5분,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는 되게 불확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떤 자산이나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는 변동성 확산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기 수급, 중기 밸류, 장기 성장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일부 소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예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닉스 레버리지 상장 직후부터 예탁금이 준 규모만 20조 원이 넘어요. 즉 주가가 빠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빠지는 것도 우리가 감내 가능한 한 변동성이 담보되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바닥을 언제 잡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상승 출발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네요. 1시간 됐습니다. 마이너스 3%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0분도 안 돼서 바로 맞아요. 타이밍에서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30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의 별다른 독주 없이도 사실 환율이 약세 구간에서도 지수는 올랐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시기. 네. 그 쌍바닥이 지수 7,000 이상에서 나오는지 점검을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상승 반등의 카나리아는 하이닉스가 나올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올해 이번 주 물가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ASML 그 다음에 TSMC 네. 이쪽 실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업황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급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업황의 확실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저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은 그냥은 없고요. 누가 만들 것인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이 좀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누가 신호를 줄 것인가? 저는 TSMC나 ASML 해외에서 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제인 웹더독, 사실 이 단어를 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너무 자주 나와요, 이 단어가. 네. 지금이 그러면 뭐 웹더독 장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 그랬고 그 웹더독 장세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ADR이었습니다. ADR 네. 상장. 네. 네. 그러니까 제가 ADR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좁히는 것은 조금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도 거의 3분의 2가 하이닉스예요. 자,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특정 종목에 쏠렸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하락의 트리거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증시 변동성을 높였던 이벤트 하나가 ADR 상장이에요. 네. 자, 제가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상장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의 이게 ADR이든 아니면 IPO든 간에 공모 규모로 한번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스페이스X 갈등, 그 다음에 직전이 아람코, 그 다음에 하이닉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좀 특별한 점은 이제까지는 PE 멀티플이 다 비싼 초규모, 초대규모의 IPO 공모 이벤트였는데 하이닉스는 되게 특이했습니다. PER이 6배 같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물론 더군다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피어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일정 부분 하이닉스 ADR로 분산을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하나 있었어요.
자, 아마 많은 리서치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자, 기준 가격을 ADR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게 좀 답답했던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죠?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TSMC와 TSMC 미국의 주식의 괴리율은 20%다. 네. 즉 미국이 지금 가격에서 20% 올라가면은 그냥 TSMC 정도의 괴리율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죠? 기준 가격, 즉 상수가 미국 ADR이 아니고 상수가 한국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날 ADR 상승을 보면서 하이닉스에 오늘 엄청난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금요일 날 ADR 가격이 위아래로 예를 들어 알리바바다, 네. 스페이스X다, 위아래로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ADR, 하이닉스 ADR의 가격은 플러스 17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루 종일. 뭐냐? 상수가 한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내일의 ADR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수로 놓지 않고 무조건 미국의 ADR이 상수인 양 생각하려면은 이게 조금 오류가 나올 수 있을 것 야,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생각했네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무조건 한국의 본주가 ADR 이제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 100% 미국의 ADR이 상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도 마이크론이 빠져서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맞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ADR이 기준 가격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주변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확증 편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ADR 상장을 완료했는데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자, 지금부터는 어떤 게 중요하냐. 네.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약세기입니다. 그렇죠? 약세기였던 과거 돌이켜보면은 대만과 대만 TSMC ADR도 15에서 20% 정도 괴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이 터져요. 그리고 아시아 외환 위기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의 환율 기조적인 약세 구간에 있을 때 ADR과 TSMC가 따로 움직이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분들께서도 ADR로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DR 상장 전후로 우리나라 본주의 수급이 조금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가피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웹도독을 설명하기 위한 하락 트리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는 그때 ADR 상장했을 때 최태원 회장께서 네.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실제 ADR 상장으로 기대되는 것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클인 것은 뭐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2배의 증설을 할 거다. 지금 우리의 물량보다. 자, 그런데 실제 빅테크에서는 3배에서 4배 정도 더 증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에 대한 긍정, 또 한 가지에 대한 좀 너무 이제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네, 좀 경계론이 우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이야기의 경로대로 봤을 때는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것, 자,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이 3-4배 증설을 해달라. 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믿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것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원래 그래왔다. 아, 원래 그런 식으로. 네. 네. 팬데믹의 기시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때도 증설 요구를 엄청 했었어요. 그때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증설 요구를 실제 23년도에 물량이 좀 나왔었고 그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죠.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 트리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3-4배의 증설은 사실 조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블러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지금 주가는 빠집니다만 앞으로 업황을 생각한다면 초반에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거죠. 1, 2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라고 확신한다. 자, 왜냐면 제가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7년도가 30% 날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지금의 하락이 말이 되는 거다. 자, 뒤에 뭐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그게 아닌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7년도, 28년도 추정치가 20에서 30%까지는 조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는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10%포인트 정도 이번 분기, 내년, 내후년 것까지 하향 조정했어요. 가이던스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거봐, 역사적 평균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역사적 평균에 대한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좀 공포를 느끼시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역사적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0%포인트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저는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제가 전자닉스 레버리지. 제가 이제 요게 좀 왜 해결이 돼야 되는 키워드인가. 모두가 다 전자닉스 레버리지 탓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가 걱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이제 시기 횟수를 보시면 과거에는 올해 144일 동안 사이드카 18번, 서킷 브레이커 2번. 네. 자, 근데 42일, 그러니까 전자닉스 레버리지의 상장 직후 42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일 4번, 14번, 4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높은 변동성이 갑자기 한 달 뒤에 더 많아져 버린 건데 여기에서 우리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보시면 자, 이 왼쪽이 변동성 지수 좌측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오른쪽이 예탁금 규모예요. 그러네요. 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2024년도에 7월 이후, 그 다음에 25년도에 한 4월, 그리고 26년도조차도 과거의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높아질 때는 예탁금은 거의 빠졌습니다. 왜냐? 두 가지 경우가 다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면 예탁금이 줄죠. 수익 실현하니까. 자, 반대로 그냥 변동성 자체가 너무 많아진 지금처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예측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예탁금은 줄어들더라. 자, 그럼 예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죠? 자, 제가 금요일 날 펩트론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펩트론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시가총액은 한 3조 정도 되는 주식이죠.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세미나를 통해 대전에서 뭐 바이오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대표께서 어떤 뭐 부정적인 투자들이 안 좋아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의 반응이에요. 하한가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한가까지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신뢰도가 높은 이 회사를 믿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가 사실상 자연 발생적으로는 되게 말라 있는 상황인 거죠. 말라있다. 자, 결론적으로 예탁금이 지금 정도 주가에서 레벨이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변동성이 고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하이닉스의 과거의 27년도 이후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0%포인트, 뭐 많아야 15%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전자보다 못한 거는 범용 반도체 수익성이 HBM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도, 28년도 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장기 계약, LTA라고 하는 조건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튜닝인 거지 업황에 대한 하향 조정이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업황과 별개로 지금 수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급이 굉장히 불확실성하다. 자,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전자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대책, 정말 뾰족한 수가 나온다 하면은 예탁금은 돌아옵니다. 근데 그 뾰족한 수라는 전제가 굉장히 좀 그렇죠. 두렵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제언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직원에서도. 근데 제가 거기서 강조한 게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책이 중요하다. 문책은 대책 이후에 얘기하자. 끝나고 나서. 맞아요. 예. 지금 증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한 시간 내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여기서 문책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증시 내 자산 다 날라가고 난 네. 다음에 대책이 네. 나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책은 일단 다음에 대책을 먼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해놓고 네. 이제 문책은 좀 사후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좀 기대가 되는 건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최종 결정자는 네. 행정부 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은 대통령이 내리는 건데 정부의 수반이니까요. 지난 주까지는 대통령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아, 예. 나토 정상회의는 네. 토요일 날 입국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 문책은 좀 뒤로 하고 대책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레버리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훈 씨 그 교란종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황소개구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 이 생태계 하천 생태계가 망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가 지나고 지날수록 그에 대한 토종 천적이 또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이 레버리지를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만 앞으로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우리는 들어요. 시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시장 규모가 요만한데 너무 작아. 이만한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네. 약간 그러니까 혹이 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여주셨지만 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42일간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네. 저만큼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저것보다 더 심해질 것인가 혹은 덜해질 것인가인데 이 방향성은 못 잡겠지만 심해진다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 오늘은 전직 레버리지 특집 방송은 아니에요. 뒤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일단은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자정작용. 네. 자, 제가 시장에.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정작용이 나오기 어렵다. 자, 왜냐? 첫 번째가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의 절반이 전자닉스예요. 절반. 자, 그러면은 대만에도 TSMC 레버리지가 상장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총이 너무 큰 우리랑 샘플이랑 비슷한 것이 네.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 우리나라 같은 전자닉스 레버리가 단일 종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정작용이 나온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왜냐? 물렸기 때문에. 자, 그 무슨 의미냐? 자, 오늘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지난주에 사신 분이라고 치죠. ADR 기대감으로. 네.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산 분들은 뭘로 물을 탈까요? 그 종목으로 또 물을 타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물 타는 방법 그럴 수밖에 외에는 네. 냉정하게 우리 네, 그냥 네, 개인 투자자 네. 나도 똑같은 입장에 생각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음. 지금 내가 전자닉스 레버리지를 사놓고 물을 탈 때 본주로 탄다? 이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예탁금이 늘어날 때 상관이 없어요. 예탁금이 말라있고 정체된 구간에서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 레버리지를 물타는 방법 말고는 네,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었던 한 달 동안의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른 종목이 빠져버리는 거죠. 자, 오늘도 실제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빠져도 코스닥은 올랐어요. 지금 근데 코스닥은 같이 지금 빠져요. 빠지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다시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어. 몇 번째 반복한 거예요. 왜냐? 야. 다른 종목을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를 사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될것 그동안에 같은데. 다른 섹터가 네. 분명히 뭐 없는데 같이 빠졌잖아요. 삼성닉스 빠질 때. 근데 오늘은 조금 버티나 싶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코스피도. 자, 생각해 보시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내일 제일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는 억측은 아니에요. 네. 네. 자, 근데 여기에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시가총액 탑2예요. 그럼 내가 내일 레버리지 2배를 잡으면 네. 단기에 높은 수익률 추구 가능하다라는 기대도 형성이 될 수가 네. 있겠죠. 그게 그냥 지난 한 달에 계속 반복된 순간입니다. 제가 새로운 예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전자닉스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전자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AUM 순자산 총액은 잘못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내수,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가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캡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조를 자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빠진 게 그냥 뭐 레버리지 때문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앞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속한 대책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과연 합리적인 대책이 뭐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말
흥이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해라고 삼전 닉스를 만들었지만 제일 안정적인 시총 1, 2위 종목이라서 만든 취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 1년 가까이 올랐던 주가를 보면은 그런 흐름이 안 그렇죠. 보였었는데 네.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어땠나. 그러니까 저는 없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저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게 뭐냐면 혹여나 정책의 실패로 연결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실까봐 그쵸. 경계를 하신다면 이게 피해자가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패착은 저는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조금 목소리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건 지금은- 목소리가 모아도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뭐 있어요? 뭐 제안을 그러니까 저는 올린다거나. 일단은 이걸 그러니까 일단은 좀 멈춰보자. 멈추긴 뭘 멈춰.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한두 분이 아닌데 이거 뭐 상장 폐지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어떻게 멈춰? 폐지가 이야기가 되려면은 신고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점에서 싹 안 되는 정리한다면 거구나. 그건 말이 네, 되죠. 그건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유입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신규 유입 금지. 그러니까 뭐 거래를 막거나 뭔가를 좀 강화시키자는 뭐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신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매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상장 폐지는 지금 자리에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거는 예, 예. 불가능해요. 신고가 현실적으로. 갔을 때가 어렵다. 아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화나라. 네. 그 그러니까 다음이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도 화가 나고 없는 보고 있는 분들이 분들도. 영향을 받는 네. 분들도 네. 화가 나고 네. 그냥 다 화가 나는 결론은 내용이에요. 네, 하지만 저의 마지막 바람은 자정작용 기대감은 어렵다. 네. 네, 자정작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문책보다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 탓인지로 돌아가면은 네. 생각해 보세요. 뭐 무슨 조사 같은 거 해요. 그쵸. 그거 하느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문책보다는 대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자 이번 주 사실 더 중요한 건 금토일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하죠. 네. 네, 기존금리 인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항상 불편해했어요. 역사상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증시가 좀 먼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자체는 뭐 오히려 그냥 전 국제유가 올라가는 게 더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좀 증시 하락은 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번에 금리 인상 금통위에서 얼마나 더 할지 이게 더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건데요. 시장은 항상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불편해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점은 보시는 것은 한국 기준금리와 코스피의 30일 이동평균 수익률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이게 추세적인 인상은 아니요라고 안도했을 때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와 성장 두 가지 변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때문에 인상을 이번에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더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성장률과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되는 어떤 대출 요 값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또 지금부터 되게 복잡한 점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하면 조금 더 낫습니다. 속도가. 아, 금리 인상을. 인상을 네, 반대로 미국이 좀 지연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연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가 될 거다. 자,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좁은 길이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적당히 올리고 미국은 좀 금리 인상을 지연해주는. 그래서 제가 유가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가가 좀 안정이 되어야 그 되게 좋은 구간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하고 미국이 지연했을 때 기대되는 핵심 매크로 지표 바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거나 우리가 좀 더 금리가 높을 때는 항상 원화가 강세였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전 이번에 우리나라 금리는 일단은 올리는 게 불편하지만 증시는 먼저 빠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추세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좀 늦게 금리 인상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증시 변동성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도 투매를 멈추고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 얘기 하셨으니까 뭐 ADR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주말간에는 1,400원대 환율을 보면서 이거 ADR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통화수합급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좀 반영됐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근데 이게 네.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경제적인 의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인 의미, 증시의 의미. 음. 증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강세가 되면은 훨씬 더 좋죠. 음. 근데 사실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그렇고, 지정학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원유를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원화 환율만 빠져서는 그냥 경제에 대한 최악의 구간만 좀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조금 미국보다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지연되면서 네. 기조적인 달러 인덱스 하락과 원화 강세가 같이 와야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 그냥 ADR로 우리나라한테 환전만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단기간에 것들은 어떤 네. 이거는 부동산으로 치면은 저번에 그 중과세 이후에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 부동산 빠지다가 확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러한 그냥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좁은 경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원화는 엄청난 강세로 갈 수도 있죠. 네, 되게 좋은.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1,500원이었던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일들 더 줬어요. 덜 줬어요. 신용도는 미국이 높고 우리는 일들을 미국보다 못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외국인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약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네. 근데 앞으로는 딱 그 변곡점이 요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일단은 전 제일 중요한 게 유가.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자, 유가가 되게 중요하다. 유가가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좀 시장은 안정되는 기로로 적어도 늦게는 9월 전에라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전 닉스 말고에 대한 대안을 늘 상반기도 찾았는데 그게 시장에서 통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조금은 실적에 관련한 기업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을 우리가 덜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근데 실적은 너무 빛과 같이 좋았던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 이제는 좀 적용이 될까요, 주가에? 지금 제가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네. 지금 당장 뭐 3% 4% 빠지고 이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지수가? 앞으로 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장표 한번 보시면서 좋습니다.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앞으로 남아 있는 이벤트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7월은 기대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무엇이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실 지금의 컨센서스로는 여기서 주가가 저는 50% 60% 올라가도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네.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세한 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 그 전에 일단 7월은 계절적으로 되게 여기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락을 촉발시켰던 이벤트는 첫 번째 메타,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이번에 7월 말에 있을 CXMT 상장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공표, 그 다음에 증명하는 시간까지 어떤 간극이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요 공포를 완화할 수 있는 이벤트는 크게 2개 회사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TSMC 이번 주 실적, 그 다음에 알파벳 다음 주죠.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게 당장의 업황이 바로 꺾일 건 아니구나. 네. 근데 그래도 100% 해결은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애플 실적 발표에서 CXMT라든지 중국 반도체 얘기를 또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이게 저는 7월 말까지의 약간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8월에 자,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물가 지표가 있을 거예요. 자, 유가가 60달러대 후반에서 물가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 신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달에는 사실은 피크아웃 신호는 별로 안 나올 거고요. 아마 다음 달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마침 27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이때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좁은 경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패닉하실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했을 때 8월 정도에는 좁은 경로로 갈 수 있는 건지 우리보다 미국이 조금 더 금리 인상을 조금 뒤로 밀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전 8월 말까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9월. 전 이거를 마지막 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위기요? 미중 정상회담이요. 네.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치죠. 네.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고 보통 만나는 거겠죠. 이 협력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메모리? 지난 우리 친환경 밸류체인이 미중 정상회담 때 급락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그냥 어떤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치더라도 시진핑이 CXMT를 데리고 와요. 네. 거기에 팀쿡이 참여해요. 그 그림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불편하지. 되게 불편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줄 칩이 없다더니 저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칩 주려나 보다.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제가 그냥 만약 CXMT가 사실은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 있지만 하지만 아이폰이 아닌 뭐 아이폰에서도 중저가 아니면은 그냥 애플에 있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DDR을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납품한다. 네. 우리는 패닉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마음상. 자, 그러니까 저는 9월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 그냥 이거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LPDDR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존의 1위 고객사는 애플이지만 네. 베라루빈이 나온 다음에는 1위는 엔비디아인데 그게 애플 물량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큰 건 아닌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심리적인 노이즈의 마지막 구간이 저는 9월에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쿡이 9월에 애플을 떠나게 되거든요. 네. 네. 본인도 이제 떠나는 마당에 부담 갖고 떠나진 그냥 않을 뭐,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럼 미중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 만날 수도 어쨌든 있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9월에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정식 빠질 때 저는 무조건 나쁜 얘기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7, 8월은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중간 선거 이후에 그 직전부터는 랠리가 있었던 것이 40년 평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주가 어느 정도 와 있냐. 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의라는 것은 뭐 별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금요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어요. 그냥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반도체의 수요에 의심이 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국한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저런 설왕설래를 하는 것인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장에서의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이 마이너스 15%까지 왔기 때문에 강세장의 저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횡보장을 간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한 10% 정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패닉을 한다? 그럼 좀 더 열려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그러한 정도의 이익 추정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오른쪽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PER 엔비디예요. PER이 어느 정도 갑자기 할인이 됐느냐. 네. 근데 이거는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엔 제가 PER MDD가 지금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올라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 주가가 빠진 만큼 이익도 같이 감익이 돼버리면 PER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10%포인트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10% 가까이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저점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주가가 아니라 PE,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 추정치가 10%포인트보다 더 떨어질까봐 사람들은 주가를 막 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의 주가 MDD가 저점이고 우리나라의 PER MDD가 저희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이게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인가? 반도체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아까 제가 ADR 탓은 했지만 ADR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자, 왜냐면 7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난해 7월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7월에 전자닉스의 26년도 영업이익 추정 한번 보시죠. 합산으로 100조도 안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12개월 포워드긴 합니다만 한 50조 정도 됐었어요 각각에. 자 근데 보시면은 12개월 동안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추정치가 8배 올라갔네요. 네. 830% 정도 올라갔네요. 자 그 말은 뭘까요? 1년 전에 7월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좋았을지.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죠. 26년도 7월 됐으니까 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바뀌었을까? 지금 마이크론이 살짝 빠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때 6배, 8배 과소 추정했던 거를 이번 지금은 너무 과대하게 과대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7월에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하향폭이 20%포인트 정도 있으면은 과거랑 똑같은 피크아웃 시그널이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지금 7월은 평균의 심판 기간이에요. 자, 왜 그러냐? 보시는 것은 반도체 수출 단가 그리고 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 비교해 보면 주가 언제 꺾였냐? 이거는 평균적으로 그냥 누적을 해보면 수출 단가가 40개월 연속 올라갔을 때 그때가 평균적으로 마지막 상승기였다. 두 번째로는 주가는 기업의 EPS가 꺾이기 전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꺾였다. 네. 이게 03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 그리고 팬데믹에서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반복됐었던 패턴. 자 그러면 반도체 수출 단가가 39개월, 40개월 정도 올라간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에 일단은 하락 반응을 먼저 할 첫 그렇죠. 번째 고비잖아요. 네.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이 40개월째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달의 지표가 하락 살짝 나왔죠. 네. 다시 이번에 또 7월 10일 기준으로 맞습니다. 플러스 엄청 났던데요. 그러니까 월 말에 우리가 평균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7월 말에요. 7월 말에 월간으로 네. 봐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기계적인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평균의 회기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이렇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에 주가가 지금 꺾였던 시기만 주목을 하면은 지금이 평균적인 매도 구간이에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과거에 그러면 PER 기준으로 저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PER의 저점은 통상 8배였습니다. 또는 완전히 패닉이 6배 정도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자원 X가 5배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시기적으로는 맞지만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때랑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평균이 다르다는 네. 점.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30% 조정이 돼버리면 예전에 8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영업이익 하향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낙폭 과대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평균으로 돼보더라도.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자 제가 이 장표를 갑자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역사적인 평균을 반영하는 시기. 그러니까 반도체를 오래 본 분들이라면 더욱이 이 지금이 꼭지라고 확신을 할 수도 있는 시기. 자 근데 저는 첫 번째 평균의 함정으로 PER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뉴 노멀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뉴 노멀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순환 사이클 고리가 아니라 뉴 노멀일 수도 있어요. 계속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반도체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생경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미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 아, 반도체 말고도요? 예. 전력기기는 원래 5에서 최대 7년 정도 순환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보시면은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팍팍 꺾여요. 자, 근데 지금 보시죠. 아니죠. 이 추정치까지 가져온 거예요. 네. 하나오션의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가져오면 과거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전력기기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주가는 같이 그쵸. 좋진 않네요. 근데 그러면 하나오션이랑 전력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미국의 정책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사업이 되면 과거의 어떤 순환 고리가 연장되거나 네. 또는 뉴 노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I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국 경제에서 AI는 경제 성장률의 주된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거를 멈출까 안 멈출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죠. 근데 여기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혼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였는데 옆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 따라오고. 네. 중국은 지난주에 재사용 로켓에 성공을 했어요. 아,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네. 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도 불과 7에서 8개월 정도 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멈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라서 예전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함정은 그냥 모든 조건이 똑같은 LTA도 없고 HBM도 없고 미국의 정책도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7월부터 다 때리고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전 여기에 두 가지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밸류에이션 하단이 5배였던 적은 별로 없다. 뭐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이익 추정치가 30% 하향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좀 과도한 매도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가 있는 분야에서는 과거의 성장 주기, 순환 주기가 분명히 너무나 셌던 업종조차도 뉴 노멀을 반영을 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력기기나 그리고 조선주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주가 4% 빠지는데 솔직히 10분 뒤에 또 1% 올라갈지 모릅니다.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진짜 거예요. 지금 저희 이야기는 20분 안에도 3%대 하락으로 갔다가 네. 다시 지금 거의 5%까지 하락폭이 커지고 코스닥도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 네. 다시 또 1% 네. 넘게 하락하는 네. 게 이게 대체 뭐 어떤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러는 네. 건가.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샀다가 다 패닉으로 매도하는 것과 그냥 바닥이라고 다시 사는 수급 간에 이게 굉장히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네. 개인은 순매수가 1조 4천억이 잡히고요. 음. 금융투자 ETF가 보통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다 나오잖아요. 네. 매도가 3,400억인데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2,700억 그리고 외국인이 7,100억의 매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높으면은 마찬가지로 변동성 관리가 펀드 매니저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아. 변동성 잡는 게 최우선 미션인 거예요. 기업은 돈은 기업이 알아서 버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에서 우리가 뭐 할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이런 그 다음에 수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팔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이거 반도체 업황 얘기를 했지만 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변동성 높은 것도 트리거가 됩니다만 그냥 똑같은 가중 평균으로 샀어도 동일 평균으로 샀어도 메모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헤어컷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기가 참 안 좋게 맞물린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오로지 그러니까 해외 정책으로는 저는 미국의 금리 트리거는 유가 네. 이거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변동성 이 빅스 그러니까 V 코스피 잡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V 코스피 기준으로 50 밑으로 떨어진다. 딱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아까 제가 변동성이 언제 올라가고 떨어졌고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냥 80, 50 그냥 무슨 갑자기 숫자를 제시한 게 아니라 과거의 변동성 지수가 꺾일 때 네. 예탁금은 늘었다. 그리고 50 이상 올라갈 때 예탁금은 급격히 줄었다. 지금은 줄이는 기간이니까 변동성을 잡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예탁금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예탁금이 늘어났을 때 또 전자닉스 레버리지 갈 수 있으니까 그 경로만 막아놓자. 뭐 제 얘기가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말로 네. 들으면 진짜 아, 쉬운데 맞아. 예, 예. 왜 그 쉬운 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 문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하지 말고 대책부터. 대책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나는 뭐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됐다, 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아요. 약간 뭐라 그러죠? 정치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 요인 하나만 좀 네, 드리면 네, 자, 지금 보죠. 아까 제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고요. 노란색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예요. 네. 이 뒤에 있는 파란색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언제 약세가 되는가? 언제 좀 강세가 될 수 있는가? 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때 이렇게 상승 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때 원화는 안정되더라. 이런 엄청난 위기 때 신용 위기가 아니라면. 근데 이때는 미국의 위기였으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이때조차 이 이후조차도 우리가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을 때는 환율이 안정됐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의 환율 약세는 이런저런 얘기는 미시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냥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장기채로나 기준금리로나.
자, 그러면 우리 경기가 좋아서 미국보다 금리 레벨을 조금은 좀 과격하게는 말고 우리가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미국이 어쩌면은 고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금리를 계속 지연하거나 또는 인하를 나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원에는 강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주식을 앞으로 누가 사주겠어요? 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는 변동성이 잡히면 개인 30조, 40조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잡히면 외국인. 외국인이 나가는 금액이 100조가 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변동성 잡는 거고, 그다음에 매크로가 좀 같이 받쳐줘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패닉이 아니라면요, 이제 이 패닉이 다음에는 반도체만 올라가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은 앞으로 6에서 12개월 내로 EPS 꺾이면은 지금 반도체 하락이 말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모할 수 없어요. 이건 외국인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무서운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도체의 판단을 보류하는 시기 때,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는 업종의 성장. 예를 들면 건설이나 네. 아니면은 유통이나 자, 이런 쪽들. 그리고 헬스케어도 미국은 이미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스케어가 나쁜 거는 물론 우리만의 고유의 어떤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멀쩡한 기업들도 안 올랐거든요. 자, 그런 기업들이 나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패닉 이후에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좀 네. 예고편으로 저는 본 네.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 삼천덱스도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네. 다른 이제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붙을 거예요.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라고 예상이 되는 섹터들이 막 올라줘가지고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하반기에 앞으로 보여질 모습의 예고편인가 싶었는데 네. 월요일에 이렇게 또 막 지수가 5% 넘게 빠지니까 참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뭐 어떤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안정이 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말씀하셨던 뭐 수급 이슈는 레버리지 대책 나오면은 맞아요. 괜찮아지나요? 그거 말고 자정작용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정작용은 네. 어렵고, 네. 수급 이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큰 하단의 지지 그리고 이제 패닉 요인은 결국에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추정치가 30% 정도 이상 감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최하단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투자 리포트가 불편했던 거죠. 불편하죠. 10%포인트 정도는 감익이 된 거니까. 네. 근데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장기 계약에 대한 냉정한 조정이다. 목표주가 유지했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감익을 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매력적인 수준은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매력적이라고 제가 되게 그 두 번째 또 트리거는 전자와 그러니까 하이닉스 부분들이 되게 불편한데 제가 맨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전자 닉스 시가총액은 지금부터 벌리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 네. 뭐 전자가 빨리 가던 닉스가 좀 천천히 가든 뭔가를 해서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정작용의 일종 그게 자정작용일 수 있죠. 그게. 수급의 작용. 네,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불편해하실 수 고통스러울 있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SK는 시가총액을 다시 벌리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자정작용을 하는 한 가지의 경로라고 좀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로 저는 뭐 꺾일 거 생각 안 하지만 네. 꺾인다고 쳐요. 그럼 가장 큰 수혜는 스마트폰 회사들이겠죠. 전자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진짜 병목이 엄청 풀려 증설이 일어난다고 쳐요. 증설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전자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증설도 있겠죠. 파운드리도 전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시가총액 격차가 조금 벌려지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기업이 하는 거고요. 자정작용에 너무 기대지 말고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팀장님 라고 하는 30초만.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주에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최대 실적임에도 떨어졌고요. ADR이 미국에서 박수치면서 흥행을 성공했다고 하는데도 오늘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게 TSMC라든지 장비, 뭐 ASML. 네. 그거 보면은 조금 피크아웃 우려를 가셨다고 봐도 될 거예요.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기대 안 하시죠? 이제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근데 사실 너무 기대가 없어. 네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나냐 메모리 실적이 지난주 나왔거든요. 거기서 한번 딱 그 바닥은 한번 찍어줬어야 됐어요. 네. 나는 잘 나왔거든요. 완전 레거시들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V자 반등까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TSMC 정도가 하단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 같다. 왜냐면은 하단을 막아주고. 맞아. 네. 코어스케파를 곱하면은 이익이 매출이 전체 탑라인이 나오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TSMC가 약간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뭐 구원해주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예, 튼튼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기대해서 뭐 가려고 해요. 지금 TSMC 때문에 10%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장에서 또 시장의 하반기에 대해서 차근히 짚어봤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방향대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나오셔서 네. 쭉 흐름을 앞으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붙잡을 게 우리 이혁진 차장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네. 바지 아니, 저도 가랑이밖에 어떤 마음인지 없습니다. 너무 잘 알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혁진 팀장님이죠. 팀장님이십니다. 또 이제 직함을 네. 잘못 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댓글 올라가는 걸 쭉 봤어요. 계속 저한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웃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봤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제가 뭐라고 뭐 반박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제가 운다고 해서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눈물도 안 나고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 멈춰라라고 저는 사실 요즘에 기도해요. 네. 실제로. 왜냐면은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약간 요새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쯤 되면 어떨까? 12월 연말 우리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때 다 네. 웃고 있을까? 웃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시장에서 제가 웃기 위해서 제가 가진 거를 지금 저의 어떤 그 얄팍한 테크닉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지 않으려고. 나는 뭐 나갈 수도 없어. 전 저 자물쇠 버렸어. 키를 버렸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번 마음에 일기를 써보세요. 그럼 나중에 써보면 "헉,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었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힘내라는 말씀드린다고 힘나지 않으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